해외 금융계좌 신고법 관련과 이제 상증세 관련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한국에 있는 회계법인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회사를 다닌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와서 지금 한국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외투법인을 지금 외투법인과 이제 외국인들 소득세를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인터내셔널 텍스 관련해서도 제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하던 미국 소득세 관련 업무도 지금 한국에 와 보니까 서울에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직접 얼굴을 확인하고 이제 그 상담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게 많아서 이제 그런 이제 한국에 있으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분들한테 이제 미국 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제가 지금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간략하게 순서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요즘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 백카, 에프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지금 한 번쯤은 아마 미국 소득세나 미국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아마 백카, 에프바라는 말을 한 번쯤 확인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언제까지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신고를 하고 있는지, 또 IRS에서는 그 사람들을 신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와 미국 국세청과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세청에 있는 미국 국세청이 한국에 있는 은행이나 그런 은행들한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런 거를 갖고 있다는 거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2014년도 6월 3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작은 안 됐어요. 시행은 안 됐고 실제로 사인이 된 건 아닙니다. 이제 지금 거의 사인이 된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내용들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어떤 게 교환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2016년에는 모든 정보가 다 교환이 될 건데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교환이 되고 있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한국에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영주권 시민권자를 그냥 나는 그냥 안 해 이러고 이제 없앨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옵션들을 말씀해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실제 사례,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또 궁금하신 점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럼 그때 답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런 사람들이 10,000명 넘어갑니까? 10,000명이요? 10,000명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의 20, 30대에 미국에 이제 이민을 하신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신 다음에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한 50대 이상, 60대 정도 있으신 분들이 한국으로 많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아이들은 이제 20대, 30대로 지금 미국 시민권자로 이제 살고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이거를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일원화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회계사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는데 정작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은 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혼란이 많이 됐는데 그 은행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시스템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이제 석 달 반 정도 있으면 이제 실제로 시대로 해야 되니까 네, 많이 그렇게 좀 혼란스러운 게 지금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분들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국에 있는 그런 분들도 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이분들은 한국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미국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미국 IRS는 정말 악랄합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 그 IRS 세무조사를 몇 번 받았었는데 제가 받은 건 아니었고요. 제가 아는 분이 받아서 제가 도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나오면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물도 안 먹어요. 왜냐면은 이게 500원짜리 뭐 1불짜리라고 해도 이게 무슨 조금이라도 자기가 금전 가치가 있는 건 안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세무조사가 끝나고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다 갖고 온 것만 먹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IRS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게 어쩌면은 이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해외 계좌 신고에 대한 걱정이 이게 그렇게 이거를 알고 있으시면은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면은 이 해외 계좌 신고를 한다고 해서 세금이 막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가 이만큼을 갖고 있다는 걸 신고만 하면 이제 그걸로 이제 신고의 의무 자체는 다 끝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고객분들이 그런 이제 사인을 하기 직전에 이게 혹시 상품이 미국 IRS에 신고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보험 상품 중에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는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런 거를 좀 더 알고 있으시다면은,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고, 하시지만, 이제 신고만 하시면은 세금이 나오는 건 없으시고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은 조금이라도 또 분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 설계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5, 60대 정도 되시는 이제 한국에 사시는 미국인 시민권자이고 그런 분들이 미국에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조금씩 더 이제 신경을 이제 롱텀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이 혹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미국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걸 이제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또 미국에 있는 뭐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미국의 아파트를 미국의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한국으로 돈을 갖고 오고 싶은데 이게 뭐 미국 세금적으로 문제가 아닐 때 그런 거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페카와 에프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UBS 알고 있으시죠? UBS는 스위스 은행입니다. 스위스 은행 하면은 생각나시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비밀 계좌. 예, 맞습니다. 스위스 은행이면은 비밀 계좌입니다. UBS에서 이제 6년 동안에 미국인 고객 자금을 200억 원을 숨겨줬습니다. 200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아마 20조 정도 될 겁니다. 20조 원 정도 되는 그 금액을 불법으로 이제 숨겨줬었는데 이게 어떻게 IRS가 발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세청이
그 UBS를 신고했어요. 예, 미국 법원에다가 2008년 5월에. 근데 이제 UBS는 미국에서 투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은 이제 UBS가 IRS와 싸우게 된다면은 이게 UBS에게는 분명히 손해가 될 겁니다. 또 이 싸움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왜냐면은 그 UBS가 IRS에게 IRS 그 미국 고객들을 숨겨줬다는 거를 자금을 숨겨줬다는 게 거의 뭐 100% 확실하게 이렇게 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UBS가 IRS와 합의를 합니다. 이게 합의 조건으로 4,450개의 미국인 어카운트와 이제 8억 달러의 벌금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4,450개와 8억 달러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이게 가장 의미가 될 수 있는 게 이 스위스 은행을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이 스위스 은행에다가 돈을 숨기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008년과 그 다음 해에 걸쳐서 스위스 은행을 이제 함락을 시켰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에프바 페카라는 말이 2008년, 2009년에는 없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페카는 2010년에 생긴 법령이고 페카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특히 그런 중요한 그런 사항으로 여겨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페카와 에프바가 뭐냐? 에프바는 말 그대로 이 해외 금융 계좌 신고입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이 페카의 포인트, 에프바의 포인트는 이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신고입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세금이 안 나와요. 이게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이거는 페카는 지금 더 큰 이슈가 은행들이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페카입니다. 이 페카의 포인트는 텍스입니다. 텍스. 해외 계좌 납세 이행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고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숨겨놓은 계좌에서 나오는 소득을 갖고 세금을 걷겠다는 그런 IRS의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2010년 고용안전 개혁 법안에 포함되는데 이거는 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용 안정을 함으로써 뭐 법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그 세수를 이제 페카를 통해서 더 걷겠다는 건데 저희 얄피님과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또 이 페카는 그 세금 보고서에 직접 포함이 됩니다. 세금 보고서 할 때 이 페카를 넣어갖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건 이제 텍스, 해외 계좌 납세 이행법이라는 거, 텍스가 포인트라는 거, 그걸 IRS에서 만들었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인데요. 예금 계좌. 웬만한 예금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게 올인 어카운트입니다. 해외 어카운트니까 텍스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해외 어카운트는 무조건 다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거의 모든 게 다 신고가 되는데 제가 특별히 이걸 추가를 했는데 이쪽에서 IRS에서 나오는 말을 똑같이 옮기자면 현금 가치가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현금 가치가 있는 보험 상품이라고 하면 해약했을 때 현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를 해약 환급금이 있으면은 신고를 해야 되고요. 해약 환급금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한국처럼 한국과 그런 보험 시스템이나 그런 그 보험 그 세제가 조금 이게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있는 말을 그 똑같이 현금 가치라는 거를 이제 해약 환급금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제가 했습니다. 이 보험 상품에 관련된 거는 조금 이따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에프바와 페카 모두 다 이제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법인 다 포함이 됩니다. 미국 사람이 갖고 있는 법인까지 포함입니다.
그것은 똑같고요. 다음에 그 금액 기준 F반은 만불입니다. 만불이 너무 낮습니다. 이게 이제 1970년에 만들어진 법이라서 이게 조금 현실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불이고 연중 최고 잔액이 만불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옮겼다가 C라는 은행으로 또 옮겨도 그게 만불 뭐 15,000이라도 세 개를 다 보고 해야 돼요. 이게 조금 현실성이 없는 법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옮겼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 백화는 좀 현실성이 있죠. 이제 2010년에 만들었는데 연말 잔액 5만 불 또는 연중 최고 잔액이 7만 5천 불 이상인 경우는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 미국 소득세에는 합산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합산보고를 하게 되면은 합산보고를 하게 되면은 이거 10만 불이고요. 15만 불 이상입니다. 보험자산은 25만 불입니다. 그리고 이 백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금입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어야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 관련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산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소득 없더라도 무조건 신고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세금 보고서와 상관없이 6월 30일까지 하면 되고요. 이거는 백화는 세금 보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네, 보험 관련 보장성 보험, 연금보험 등의 기준금액 25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억 5천, 2억 6천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만큼 이상의 연말 기준으로 현금 가치를 지닌 상품, 즉 해약했을 때 25만 불 이상의 해약 환급금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신고 대상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화 관련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제 2014년 1월 1일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전부 다입니다. 여기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그러니까 외국 IRS가 한국에다가 이 사람 인포메이션 좀 전달해달라고 하면은 한국의 은행들은 이런 금융실명거래법 비밀보장이라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줘야 됩니다. 무조건. 예. 이거는 이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협약을 맺은 거라서 이거는 금융회사의 장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게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분들이 그동안 신고 안 했던 게 어떻게 될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분들은 상관이 없죠. 예, 이거 IRS 한국어 홈페이지입니다. IRS가 왜 이런 짓을 왜 할까요? 한국어 홈페이지를 왜 만들까요? 예, IRS가 이렇게 한국어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한국어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왜 신고할 사람들은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세금 신고할 사람들은 다 알아서 하는데 이게 첫 번째로 그 미국 형사법상에서 그 형사법상으로 고소를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일부러 그랬다. 근데 이거를 영어를 몰라서 몰랐다는 변명을 못하게 이렇게 한국 홈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이제 이거를 그 유튜브나 그런 IRS에서 그런 그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유튜브나 무슨 뭐 그런 IRS 홈페이지나 또 그런 뭐 미국에 때 제가 TV 광고를 봤는지는 잘 확실하게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광고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IRS가 재정이 안 좋아서 인원 감축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인원 감축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두 부서, 사이버 다음에 그 사이버랑 그 외국 서비스 그 부서들은 그 사람을 더 많이 이제 예 그렇습니다. 늘렸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확인해 보시면 지금까지 신고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신고 안 하신 분들이 한 3분의 2는 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게 절차상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신고를 안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미국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뭐 아시겠지만 미국 국세청과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정보 교환을 안 합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에 뭐 국내에서도 이제 한국 내에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다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을 하면은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져야 됩니다. 말소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갖고 있으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로 한국에서 뭐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그걸 이제 양도세 거래를 하고 이제 양도 거래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원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들 많이들 하세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미국에서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잘 흘러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백카를 통해서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에 있는 국세청에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거래들이 아마 오픈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없던 계좌가 갑자기 새로 생긴다거나 잔고가 10,000불이었는데 뭐 500만 불로 갑자기 확 이제 오픈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IRS에서 너 이거 무슨 돈이냐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절대 발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스템 상황에. 실질적으로 이제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세법도 신분이 바뀌면은 세금 적용이 다 바뀝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미국 이민국하고 국세청도 정보교환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로 뭐 사이가 안 좋은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신고를 안 하고 버텼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4년, 2015년, 1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모든 정보가 교환이 된다면 아마 분명히 앞으로 이제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교환 상황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014년 7월 1일에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한 석 달 반 정도 있으면 이제 시작합니다. 은행들이 지금 난리예요. 은행들이 이제 2013년도만 해도 언제 시작하는지 이게 확정이 안 됐었어요. 2014년 작년 한 여름까지만 해도 뭐 은행들이 이제 이 정보 교환을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이 포함이 될 건지 이게 잘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인은 다 안 됐는데 그 내용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해보시면 2014년도에는 연말 잔고, 2015년도에는 입출금 정보, 2016년도에는 뭐 이거 포함한 위에 걸 다 포함한 모든 소득 정보까지 다 교환이 되니까요. 이제 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뭐 정보 교환이 없는 곳으로 이민을 가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 사셔야 되니까 이런 거를 이제 피할 수가 없죠 앞으로. 다른 나라 사람의 경우는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요. 다른 나라 사람이시라도 한국에서 그 어카운트를 오픈하실 때 그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미국인인지 미국인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권을 낼 거 아닙니까? 여권을 낼 때 이게 뭐 미국 여권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 여권이라도 그 안에 뭐 미국 영주권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마 미국 사람이다라는 그게 미국인이다 US 인디시아라고 하죠. 이 사람으로 아마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아마 구축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독일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이렇다고 할지라도 미국 영주권이 있으면 이렇게 미국으로 그 인포메이션을 다 이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그 백카 협정을 맺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제 기억으로 한 20개 나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사인을 안 한 나라들이 많았어요. 한 10개 좀 남짓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사인을 했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걸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2014년 6월 30일 전에는 웬만하면 다 각 나라들이 사인을 하려고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저기 네.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하고 네. 미국 국적 취득자하고 네. 아까 기본적인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시민권자는요 미국 사람입니다. 그 국적 취득자가 시민권자입니다. 이제 미국 사람이고요. 영주권자는요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국적은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왜 영주권자,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합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는 그 신분에 따라서 세금이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근데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상 시민권자와 같습니다.
시민 미국 사람으로 똑같이 다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국 이민국에서 판단하는 그런 뭐 정부는 이제 판단하는 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 국세청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똑같이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은 미국에서 이 정보기관 백화에 응하지 않는 그 은행이나 그런 금융기관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30%를 원천 징수를 당합니다.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해놓은 게 있으면은 이게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일을 미국이 투자를 했다. 이런 상황이면은 3을 미국에 남겨놓고 이제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미국에 투자해놓은 자산이 많은 은행일수록 더 신경을 많이 더 쓰게 되겠죠. 예, 이거는 지극히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게 한동안 앞으로 이 백화 은행 입장에서는 시스템 셋업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왜냐면은 새로운 시스템을 다시 다 셋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소규모 은행 이제 서울에 있지 않은 딴 지역에 있는 그런 은행 같은 경우에는 큰 그런 비용들을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은행들은 미국에서 나올 소득 자체가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소규모 은행들의 이제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모든 게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영주권자, 시민권자분들이 이제 금융자산을 처분, 대응하는 방안, 간단하게 뭐 신고, 그리고 영주권, 시민권 포기, 증여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옵션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만 해도 제가 충분히 지금 이 실제로 현실적인 방법이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뭐 옵션들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입니다. 가장 올바르고 현실적인 방안이죠. 지금까지 신고 안 했던 거를 다 신고를 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신고를 하는 게 더 맞죠. 근데 지금까지 안 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14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면은 2013년도 거를 벌금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이 2008년, 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9년, 8, 9, 10, 11, 12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IRS가 이걸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빌리티, 스트림라인, 이런 걸 이 사람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 한 6만 명 정도?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몇십억 달러,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한 30억 달러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은 벌금을 굉장히 많이 감면을 해주거나 이 스트림라인이라는 거는 그 벌금이 없습니다. 벌금 없이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걸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한다면은 이제 2013년 신고를 하시고 이제 2012년 그 이전에 포함된 것들도 걱정 없이 벌금 걱정 없이 벌금을 조금 부담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뭐 형사 처벌 같은 거 받을 그런 걱정이 없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조금 이따 어떤 옵션이 있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갖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고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주식, 그리고 부동산, 보험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면 뭐 어떤 게 신고 대상이 됩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바와 백화가 있죠. F바는 이제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상담하실 때나 이럴 때는 백화에 좀 더 중점을 해두시는 게 더 맞습니다. 상장 주식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요. 비상장 주식은 F바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금융기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F바는 금융기관에 있는 걸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으면은 빼서 갖고 있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백화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 소득이 발생하니까. 비상장 주식에서 배당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걸 갖고 이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장 주식은 F바는 신고도 할 필요가 없지만 백화는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도 이거는 백화도 부동산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세금 신고할 때에 임대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내가 여기에 뭐 얼마만큼의 수입이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IRS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상품에 관련된 경우에는 F바는 특별한 그런 명문된 그런 게 없습니다. 규정 자체가 없고요. 이제 TC밸류가 있다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거는 F바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 따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없고, 백화는 아까도 말씀해드렸듯이 해약 환급금이 25만 불 이상 되는 경우는 이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과 보험 상품을 신고를 하셔야 되고, 부동산은 이 금융자산 신고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 임대소득 신고할 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국에 부동산 갖고 있으시면서 미국에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거는 계속 신고 안 하셔도 미국에서도 알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제 좀 찝찝해 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신고를 하시고요. 그런 게 아니시면은 신고를 안 하십니다. 그 보험 저거 25만 불이요. 네네. 저게 인당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부부면은 50만 불이네요. 부부면은 50만 불인데 네. 그게 이거에 대해서는 그 부부 합산이라고 해도 25만 불로 저는 적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 부분에서는 부부 합산이라고 하더라도 한 명이 25만 불이면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약자 기준으로 봐야 돼요, 보험계약은. 네, 그렇죠. 피보험자만 미국 시민이 들어가 있고 계약자는 한국 부모가 돼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어려운 질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집에 딱 가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보이잖아. 주변에 많은 부동산. 근데 그럼 임대소득이 없는 부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임대소득이 없는 부동산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요? 전세요. 네. 전세금에서 이자 소득이 나오죠. 아니면 전세소득에서 이자소득만 신고해야 되는데 그게 부동산 소득으로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 예. 임대소득은 안 신고가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예. 그 해외에 있다가 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네. 뭐 회사에서 주는 그 사옥에 근무하고 네. 자기 집 있는 거를 전세를 줬어요. 네. 그러면 집 전세가 비싸니까 네. 몇 억의 돈을 현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경우. 그런 경우는 임대소득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굉장히 같은 질문을 굉장히 사람들이 네. 막 많이 하시는데 전세를 임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미국은 월세밖에 없어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한 달을 임차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으로 넣고, 예, 임차 보증금으로 넣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치나 한 달치 반만 넣고, 그냥 매달치 이제 페이하는 월세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세에 대한 거를 따로 이제 세법으로 예, 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매덕에 관련된 거를 이제 이자 나오는 것만 그렇게 이제 이자 소득으로 신고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은행에 들어가 있으면 예. 4억이던 예. 예금에 이자가 나오니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신고가 그렇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신고를 해야 되죠. 예, 그걸 현금으로 집에 쌓아놓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차명으로 은행에 넣으면 부모님 통장에 넣어두면 상관이 당연히 그건 안 없잖아요. 어디겠지. 부모님 통장에 넣으면 안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예.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가 아닌 한 예, 걸릴 때 맞습니다. 예.
형제한테 줬다가 형제가 안 주면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풀어야 그건 알아서 그러니까, 해야 돼. 그쵸, 이것도 어려운 펠카 법도 2010년에 생긴 것 거라서 아직 좀 허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갈 그런 루포를 아직까지는. 어디나 있습니다.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10,000불이고요. 이제 미신고가 계속될 시 이제 IRS가 확인한 만물부터 시작합니다. 1,0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이제 몇 개월 차이로 너 신고해라고 할 때마다 신고 안 하면은 10,000불씩 더 이제 얹어집니다. 그래서 최대 5만 불까지 증가하고요. 여기다가 다음에 신고 안 한 것에 대한 페널티가 얹어집니다. 소득의 세율에다가 40% 곱해서 5만 불에다가 세금 낼 거에 40%를 하면은 이제 벌금이 됩니다. 거기다가 고의일시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죄송한데 네. 기초적인 질문인데 네, 예. 임대소득이 없는 부동산을 신고하는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결국에는 자산에 대한 세금 매김이 아니고 소득에 대한 세금 매김.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 그렇다면요. 예. 아까 비상장부라고 상장주식을 거래하지 않을 경우, 네? 거래하지 않을 경우, 거래하지 않을 않을 경우는 경우에는 사실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경우에 소득할 그러니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요, 백화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비상장주식하고 상장주식 꼭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 100억에 배당을 못 받지. 예. 배당 받는 배당에 예. 소득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 보험도요. 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소득이 발생한 게 아니고. 예. 예. 해양금을 가지고 있는 건데 내가 발생한 게 아닌데 신고를 해요. 그 보험에 관해서는 예. 보험에 관해서는 이제 특별히 그쪽에서 25만 불이라는 그 규정 자체를 확인한 게 IRS에서 만든 게 그래서 이게 소득이 발생하진 않지만 언제든지 해약할 경우 2억 5천, 2억 6천 이상의 이제 해약 합의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결론은 제가 했던 거는 네. 지금 자산에 대한 그 세금 매김이 아니고 예. 소득인 거죠. 그렇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세금을 매기는데 예. 매겨버린다고 이렇게 반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소득에 대한 결국 세금인데 자산을 숨겨놓으면 소득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고 있는 금융자산도 신고를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20만 불을 네. 해약해가지고 해약한 금을 받으면 그거는 네. 신고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다음에는? 받은 다음에는 소득이라고 해야 그 돼요? 소득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분이 한번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예, 그 미국에는 그 미국 세법을 적용을 한다면은 이제 무엇이든지 자기가 납입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받으면 소득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납입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은 그 부분을 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영주권 시민권을 예.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이맘때 미래창조 장관이 될 뻔한 김종국 씨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국적 포기세로 1,000억 원을 낸다고 해서 한때 그 네이버 상위에 이제 검색어 상위권에 이제 국적 포기세, 뭐 미국 국적 포기세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국적 포기세가 1,000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분이 국적 포기세가 1,000억 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국적 포기를 당시 모든 자산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양도하지 않았는데 너 미국은 나가니까 너 갖고 있는 것들 그동안에 이익이 쌓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양도를 하지 않았지만 이익 쌓인 것들 다 세금 내 이러고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세금 이 금융자산 신고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돼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영주권, 이제 시민권을 포기하게 되면 이제 국적을 바꾸는 거라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시민권을 포기하는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영주권을 포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그 20, 30대에 미국 가서 이제 아이들 낳고 살다가 미국 아이들은 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계속 그쪽에서 이제 아이들은 미국 사람으로 크고 부모님들은 한국에 와서 다시 이렇게 살고 이제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도 영주권을 일단 갖고 있으세요. 갖고 있으시는데 굳이 이제 뭐 한국에 있는 소득도 신고해야 되고 금융자산도 신고해야 되고 내가 뭐 미국 갈 일이 얼마나 있다고 이제 포기하렵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영주권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이제 국적 포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김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자산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국적 포기세가 한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사람의 그 양도소득이 한 6천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갖고 있던 자산은 뭐 얼마 되시는지 대충 상상이 되실 겁니다. 몇십 조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권자는 국적포기세가 있고요. 영주권자 중 국적포기를 기증 15년 중에 최소 8년 이상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면은 이제 그 국적포기세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적을 포기하는 게 아닌데도 왜냐면은 이 시간 동안에 15년 중 8년 시간 동안에 너는 미국에서 서주를 쌓았다는 겁니다. 이 재산을 쌓았으니까 그걸 갖고 나갈 때는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세 조건 중에 하나에 적용이 되면은 일단 그 국적포기세를 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조건이 해당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순자산가에 200만 불인데 이게 20억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20만 불 이상이 되면은 순자산가 20만 불 이상이 되면은 200만 불이죠. 20억 원 이상이 되면은 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는 분들은 크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분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잘 없으시고요. 8년 이상 영주권 갖고 있으시면 보통 시민권을 획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 쪽에다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입니다. 미국의 상속 증여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질문들이 많으실 건데, 한국과 반대입니다. 한국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세금 신고 납부에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를 하는 사람이요. 그 대신에 이제 미국에는 애뉴얼 익스클루전, 이제 연간 공제와 라이프타임 익스클루전, 평생 공제라는 금액이 있는데, 연간 공제는 이제 1년에 14,000불까지는 증여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생깁니다. 올해 14,000불 하고 내년에 또 14,000불 하고 이렇게 계속 매년 생기는 금액이고요. 이 라이프타임 익스클루전 금액은 평생 공제 금액은 534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억 정도입니다. 요 금액은 자기가 평생 동안 요 금액은 세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없이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증여가 부모 자식 간의 형제나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모두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줄 때, 남에게 줄 때, 뭐 누구든 형제든 자식들이든 줄 때 55억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증여세 자체를 굉장히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만 물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이런 거를 이 평생 공제가 넘는 금액을 증여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한국과는 좀 다르네. 괜찮죠. 이제 이 금액도 매년 상승합니다. 2014년 기준인데 작년에는 이 금액이 510몇만 불인데 20몇만 불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증가를 합니다. 세율도 굉장히 높아요. 18%에서 40%. 한국보다 낮은데요? 네? 한국보다 낮은데. 예. 한국은 최고 50%잖아요. 예. 한국은 이제 미국의 소득세율보다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닌데? 예. 쟤네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만약 한국에 있는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세금을 내요? 이 경우는 아니죠. 한국인 부모가 미국인 자녀에게 세금을 냅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이 경우가 제일 많은 케이스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비영주권자 부모가 비상장 기업 주식을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원합니다. 미국 세법상 아까도 말씀해드렸듯이 증여자가 증여세에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입니다. 한국인 부모는 비거주자고 한국에 있는 자산을 미국으로 이제 넘기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이 사람도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고 이 사람도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아무도 증여세를 안 내는데 시민권자 자녀가 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안 되니까 받는 사람이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맞아, 형평성은 미국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를 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이 사람은 시민권자 자녀, 받는 사람은 비거주자에게 해외 자산을 증여받는 사람들은 그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신고만 하면 10만 불 이상의 어떤 거를 받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받는 경우에는 IRS에다가 나 이만큼을 받았다고 신고만 합니다. 받았다고 신고를 하는데 세금은 없습니다. 이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뭔가를 받았으면은 그쪽에서 소득이 발생할 것이 아니니까 이제 IRS가 그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나 얼마를 누구한테서 받았다는 것을 신고만 하게 돼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증여가 이렇게 되지만 네.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현금 같은 경우는 보낼 네. 수가 없잖아요. 현금이요? 네. 보낼 수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10,000불 이상 되면 올라가잖아요. 5만 불까지 계속 10만 불 되죠. 5만 불 그럼 1년에 1년에 5만 불씩을 계속 보낸다? 보내는 거는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15만 원. 아니요 요즘 그거를 방법이 거의 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5만 불까지 은행에서 보내도 된다 그러던데. 5만 불까지. 원래는 10,000불이라고 지금 10,000불이었어도 5만 불도 바뀔 거예요. 저게 이제 상장 주식을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비상장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장 주식도 똑같습니다. 아, 비상장 제가 한 가지 뭐 실예를 든 거고요. 뭐든지 어떤 자산이든지 어떤 자산이든지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그 가치 시가에 따라서 받아오는 거는 마음대로 받아오고 내보내야 되는 저게 그 네. 미국 세청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조금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제가 아직 한국은 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 경우에는 그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권자 자녀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한국 정부에다가 유서증에다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미국에 있다면 이게 만약에 미국에 있다면은 미국에 신고를 하고요. 한국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거를 신고를 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도 신고 납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영주권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받는 사람이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세법상. 이제 미국 영주권자 부모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부모만 영주권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것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영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증여자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거를 이제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이제 하더라도 이거는 영주권 부모가 미국 국세청에다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한국인 부모가 미국에 살다가 왔어요. 미국에 살다가 왔고 영주권을 없앴습니다. 이제 미국 영주권을 없앤 상태에서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굉장히 집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이런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시민권자 자녀에게 증여하기 원합니다. 이 경우는 증여자가 비거주자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 IRS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거주자 부모가 한국에 있는 거를 줄 때.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다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자의 부모가 직접 나는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안 해도 국세청에서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허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 내역 자체가 IRS에서 꼭 IRS에다가 원래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냥 증여할 필요 없이 그냥 자식이 그 부동산에 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네. 뭐 실제로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살다가 나중에 부모 돌아가시면 그냥 상속을 하든지 뭘 하면 되지. 예. 굳이 그렇죠. 그거를. 또 상속할 때는 상속세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는 세금. 그렇죠. 예. 이건 나중에. 지금 내야 되는 세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내지 네. 뭘 지금 땡겨서 돈 낼 네.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한 그러면 가지 방법입니다. 한국에 있는 네. 이주국적자의 자녀가 네. 미국에 있는 부모가 네. 자산을 이동시키면 네. 그 정여세가 이중 갔을 때니까 미국에서 받고 우리나라 그것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네. 영주권자 부모가 미국에 있는 걸 뭐 부동산이든 무슨 뭐 상장 유치이든 이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자녀한테로 이제 옮기기를 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세법상으로는 주는 사람이 그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또 받는 사람이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뭘 받았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가치나 뭐 그 증여하는 자산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그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사용하면서 이제 한국에도 내고 미국에도 내고 이중으로 세금 내는 일은 없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네요.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기준시가가 있고 실거래가가 있잖아요. 예. 미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국은 그 각 타운에서 타운이나 카운티에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시지가를 매달 매 쿼터마다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공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게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이제 감정을 따로 이제 하셔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차이가 예. 많이 나잖아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특히 네. 땅 같은 경우는 뭐 10배, 네. 100배 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보통 한 20% 그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지가라는 게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이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기초해서 이제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뭐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뭐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최근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집값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 자체도 굉장히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참 좋을 때는 갭이 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서프라임 터지기 전에 막 그렇죠. 예, 치고 올라갈 2006년, 때는. 7년 그때는 갭이 좀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중과세 방지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네. 제가 듣기에 네. 이제 우리도 얘기하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미국에서는 텍스 디퍼드거든요. 텍스 디퍼드. 네, 우리나라는 10년 이상의 네. 근처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거든요. 네.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가 네. 한국에 와서 네. 하다가 여기에 금융기관에다가 변액 유니버셜을 가입을 네. 하면 네. 미국에서는 텍스 디퍼드니까 안 내고 그렇죠. 여기서는 10년이 넘었을 때 비과세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컨설팅해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네. 최근에 들었어요. 예. 그게 맞는 건지. 그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 보험 상품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애뉴이티라고 하는데 그거를 따로 법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이런 상품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케이스일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납입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그렇게 그 1099R이라는 폼이 있습니다. 그 폼을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세금 신고 발표 발행을 하는데요. 그 폼 자체에 이게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건지 세금이 낼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연이 되는 건지. 아, 그럼 여기서 증명만큼 된다는 말씀? 예, 그렇죠. 그 스테이트먼트
기초해서 세금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증여를 하지 않고 나는 이제 상속을 통해서 자녀에게 재산을 전달하고 원한다. 이 경우에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세율이 같고 라이프타임 익스클루전은 증여 예를 들어서 증여할 때 200만 불을 썼으면은 상속할 때는 남은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534만 불이라고 말씀해드렸는데 534만 불 가운데서 증여로 자기가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뭐 200만 불을 썼으면 상속할 때는 나머지 334만 불만 세금 없이 증여세 없이 상속세 없이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트이 있는데요. 어떤 스테이트는 뭐 상속이 있는 곳이 있고 상속만 있고 상속세만 있고 증여세는 없는 곳이 있습니다. 또 증여세는 없고 상속세만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신고 의무 자체가 이거는 이제 증여를 하는 사람이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고요.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별도의 에스테이트라는 과세 주체를 이제 설립을 함으로써 그 과세 주체가 이제 상속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로 미국 시민권자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사실 이제 아직 그렇게 많이 터져 나오진 않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예. 당사자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 말고요. 제가 예. 궁금한 게 예. 당사자들이 미국 말고 해외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 공식적으로 이슈는 안 되는데 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아닌 네.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IRS가 이거를 챙기지만 이 사람들은 그 해당 아니고 네. 오로지 그 지금 한국 세법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해외 뭐 한국의 해외 거주자들 뭐 계좌 신고해라 네, 이런 예, 얘기가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버는 돈을 갖고 들어올 때 네. 나중에 이거를 왜 그동안 세금 안 냈냐 하고 거주자로 강제해갖고 세금을 내라 들어올 건지 예. 나는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비거주자였기 때문에 네. 한국의 세법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예. 신고 안 해도 그냥 갖고 들어와도 예. 그게 합법인 건지 예. 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들이 많거든요. 네, 예,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간단하게 알아본 적은 있는데 제가 상세하게 이제 못 알아봤고요. 한국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IRS가 자기 그 시민들 거주자들 밖에 나가서 이제 돈 벌어서 오는 그것들 이제 소득을 신고 안 하는 거를 잡아내려는 그런 노력 자체가 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똑같이 해외 탈세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거는 한국 거주자냐 아니냐, 예. 한국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걸 판단하는데 이 판단만 확인이 된다면은 이게 아마 다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게 아마 다 확실히 결정이 날 건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 거주자 판단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 세법상이요, 소득세법상. 이게 만약에 뭐 해외에 살더라도 가족들이 한국에 있고 뭐 사는 곳이 한국에 있고 식구들이 한국에 있고 생활비 거주지가 있고 뭐 이렇게. 예, 맞습니다. 거주지가 한국에 생활비를 보냈고 그런 상황이면 내가 한국에 뭐 3년 4년 동안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된다면은 이제 미국에서 뭐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갖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IRS 그러니까 한국 국세청과 싸움이 붙더라도 아마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승리를 이렇게 이길 거라고 장난을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로 판단이 된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책에 좀 네. 사실은 그 이슈가 많이 되는 게 네. 해외 나가서 뭐 5년, 10년, 15년씩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렇죠. 돈을 갖고 들어올 때 네. 뭐
찔끔찔끔 갖고 온 건 문제가 아닌데 예, 크게 들어오네. 나중에 이제 크게 들어올 때 예. 좀 애매하더라고요. 좀. 그렇죠. 예. 그게 옛날에 제가 그 예판을 예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케이스예요. 한국에서 사업하는 그런 사업가가 한 명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셔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나는 비거주자였다. 해외에서 살았기 때문에 비거주자였다. 라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돈을 다 갖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너는 한국 식구들도 한국에 있고 생활비도 정기적으로 보냈고 어차피 너는 한국으로 와서 살 거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너는 비거주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다 물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거주자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가 맞고요. 한국 비거주자라면은 한국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이제 신고를 하면 해외 거주자 이제 네. 그 계좌 신고하라는 것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넘게 나가서 이렇게 사업하면서 나는 네. 비거주자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그쪽에 현지에서 세금 신고 다 끝내고 한국에 네. 아무 상관없이 예. 하는데 예. 이게 만약에 한국세법상 그래도 당신 거주자라 판단되면 그 해외 계좌 다 신고해야 예.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한국에서 거주자면은 전 세계 소득을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세법이 어느 나라든 아마 공통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 이중국적 자녀한테 증여하게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이중국적 자녀요? 한국적이고, 예. 뭐 한국적이랑 미국을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증여를 뭐 자녀가 미국에서 있는데 예.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하는 사람만 관계 있습니다. 이거 받는 줄은 상관없습니다. 미국 세법은. 미국 세법은 그러면은 예. 한국에서 미국 세법에 의해서만 한국에서 미국에다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죠. 받는 사람이 내잖아요. 그렇죠. 네네. 받는 사람이 내니까 네. 이중국적이니까 아버지가 한국 국적이 나 이중국적이면 두 개 다 내야 되는 거야? 이중국적이니까 한국에서 또 얘기가 걸릴 수 예, 이중국적이면은 미국 국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디어스는 그 이중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양쪽에서 다 물릴 수도 있는 거죠. 물릴 수도 있는데 소득세가 틀려서. 예, 소득세가 틀려서 이제 근데 그것도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실질적인 이중과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5까지 공짜인데. 아니, 이거 한국에서는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한국 국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미국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중국적인데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근데 한국에서 부모가 자녀한테 뭐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줬어요. 네. 괜찮아요?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도 문제가 안 될까요? 한국에 있는 거를 증여를 했으면 네.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국 국세청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런 요 상황에서만 이 한국인이 증여하는 사람이 신용납부에 의무가 없습니다. 이 케이스 말고는 모두 다 신용납부. 만약에 그러면 그 케이스에 예. 말씀드리면 그 케이스에 부모님이 10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네. 한국에서는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10년 후에 증여받은 거에 그렇죠. 대해서.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럼 상속세를 내야 되나요? 이 경우에는 자식이 내야 되는 거지. 자식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경우에는 그 별도 과세 주체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이게 또 에스테이트 텍스라고 하는데요. 이 에스테이트라는 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이어서 에스테이트라는 게 설립이 되는데요. 그 에스테이트를 통해서 이제 상속세를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인이고 비거주자고 한국에밖에 이제 그 상속할 게 없었다고 한다면은 에스테이트가 설립될 게 없죠.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이어야 에스테이트가 설립이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미국에 무언가가 있어야지 그것도 에스테이트라는 게 설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미국에서는 이렇게 10년 후에 증여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걸 상속세를 안 매긴다는 거죠. 애니얼 익스클루전하고 라이프타임 익스클루전 빼고 총액을 빼고요. 빼고 그거를 이제 534만 불을 넘는 거에 한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이주국적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증여하면 한국에서 세법 적용해야 되고 네. 미국에서 하면 미국 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미국으로 보내면 돈을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을 적용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으로 보내면 일단 미국 세법에서는요 누가 하느냐 증여를 누가 하느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받느냐 어디 있느냐 첫 번째 그다음에 누가 하느냐 그 두 가지요. 일단 하는 사람이 비거주자면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을 하느냐고 했을 때 그게 또 미국에 있으면은 미국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거를 미국 사람한테 증여를 할 때는 할 필요 없습니다. 비거주자고 한국에 있는 것이요. 그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그럼 이 상태에서 상황에서 상속에도 문제가 안 된다는 네. 거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라이프타임 익스클루전에 의해서 534만 불은 우리나라 비상장, 예를 들어 비상장 주식이다. 네. 534만 불의 비상장 주식은 맘 놓고 미국으로 나간다는 얘기네요. 아무 문제 없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일 경우에 예, 그러니까. 시가로 결정합니다. 시가로 똑같습니다. 미만 거는 상관없다는 거죠. 예, 그 미만 때는 이제 신고는 해야 되는데 534만 불이 이제 깎였다는 거를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금은 안 나오죠. 신고의 의미는 534에 대한 청구 의미가 그냥 생각하면 적어졌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녀 미국 국적 만들어주고 그냥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시민 영주권자가 네. 몇만 명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정확한 게 파악은 안 되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그때 한번 당연히 그게 아니다. 알아보면 한 10만 명 정도 54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됐을 것 같은데. 아니, 밤에 불하게. 난 저런 경우에 아니, 착사를 내버리는데 이게 저렇게. 주마다 뭐 다르거나 이런 특별하게 큰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열도주의잖아요. 유저지나 메리저지나 뭐 이러한 경우에 세금을 받아 이게 딱 한 입만 딱 넣고 갈 거야. 이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라이프타임 익스클루전도 어떤 스테이트는 안 하지. 주식이 돈을 빼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유저직이지. 이거는 주식도 이제 빼내야 되니까 안 하지. 빼더라 됩니다. 전체 IRS 기준도 계속 오르고 주마다 주를 제가 다 이제 말씀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 제일 많은 데가 뭐 LA나 메릴랜드,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에 거의 준하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런데 한국에 오셔서 하면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오셔갖고 이게 이 증여나 상속을 하시는 게 주정부의 세금은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이나 증여를 하실 때는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몇 년 뒤에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은 상속이나 증여를 하시면은 어떤 주마다 이 적용되는 게 없이 이렇게 들어가서 쓰고 죽었을 때 문제가 네. 아버지가 한국인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들이 미국에서 네. 영주권이 있으면서 네.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연금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반지가 해주고 한국은 이제 10년이 지나면 이제 비과세인데 네. 그 연금이 이제 나중에 받는 시점에 네. 아들이 이제 받는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이 받는다고 했을 때 네. 이거 금융소득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 비과세 얘가 합산소득으로 이제 해외자산 신고를 들어가야 되죠. 네. 아들 입장에서. 네. 그래서 얘가 매달 이제 연금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100만 원씩 받는다. 네. 그게 이제 합산으로 돼가지고 네. 미국 소득세 유를 적용하는지 예. 그렇게 되는 건지. 한국에서 비과세가 이제 그게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 연금 상품을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런 거는 미국에서 이제 연금 상품을 가입을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그 연금 소득을 1099R이라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연금 소득을 그 1099R이라는 폼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숫자 있는 걸 그걸 해서 기초를 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폼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만약에 자기 본인이 받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자기가 불입한 게 없는데도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걸 다 그걸 다 소득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가 납입한 게 0인데 예를 들어서 뭐 200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200을 원칙적으로는 다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고민하지 않을까? 만약에 본인이 납입을 해서 한국에서 본인이 발표했어요. 네. 본인이 아주 타게 되면 네. 본인이 한국에서 비과세를 때 나중에는 예를 들면 네. 그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예. 계속 수익을 내는데 그게 나중에 받을 때 미국에서 내가 이제 이걸 제대로 네.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만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이 붙는 거죠. 그렇죠. 네. 수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붙여요. 아직 납입 기록이 그게 없잖아. 아니, 미국 기준으로 근데 계좌를 예. 보통 이제 뭐 시민권 영유권자를 취득한 사람이 캐나다 이런 쪽도 좀 많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도 이렇게 뭐 적용을 받는 건지 아니 미국만 지금 미국만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캐나다는 해외 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렇게 IRS만큼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IRS만 특출나게 자기들이 이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해외 탈세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탈세를 조금이라도 이제 그 세수를 조금이라도 이제 늘리려고 이런 노력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많이 성공을 하고 있고요. 습성이 자꾸 늘어나고 확대되겠죠. 다른 국가. 없으면 마칠까요?